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가 추리 미추리입니다. 저는 오늘 백남준의 1984년 작품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40주년 특별전에 왔습니다. 이 전시는 용인 기흥에 위치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상연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하는 전시 중에 빅브라더 블록체인이라는 전시가 잘 만들어진 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리뷰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알고 보니 우리가 이미 빅브라더 사회에 도달했다고 하면 어떡할래?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1층에서는 일어나 2024년이야. 그리고 2층에서는 빅브라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층을 먼저 보면 1층은 특별전이라기보다는 아카이브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상설 작품인 TV정원, TV물고기 이런 거를 비롯해서 자주 볼 수 있는 신기직하는 귀환, TV첼로, TV붓다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고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고 하는 그 큰 작품이 큰 스크린으로 상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성실 작가에게 커미션을 맡겨서 제작한 사랑해요 아트라이브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류성실 작가는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뒤돌아보면 특별전 치고 1층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어나 2024년이야 라고 하는 이 전시 제목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 참여했던 밴드 하나가 있거든요. 오잉고 뽀잉고라는 밴드인데 이 밴드가 불렀던 일어나 1984년이야 라는 제목을 참고해서 만든 제목이고요.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조지 오웰의 1984를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작업이에요. 1984 여러분도 아마 고등학교 때 그 필독 도서에서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1984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디스토피아 소설이죠. 이 소설 덕분에 1984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주의, 빅브라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기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가 1984년에 도달했을 때, 1984년에 도달했을 때 백남준은 이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요. 이 프로젝트는 1월 1일 새해에 파리와 뉴욕을 연결하는 텔레비전 생방송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 퐁피두 센터라고 하는 그 최초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는 이 퐁피두 센터에서는 요셉 보이스라고 하는 예술가가 퍼포먼스를, 그리고 그 동시에 뉴욕에서는 존 케이지가 연주를 맡았었고요. 그 밖에도 이브 몽땅이나 여러 가지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백남준은 이 쇼를 통해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설 1984에서 얘기됐던 테크놀로지가 이제 전체주의적 감시망으로 작동하는 미디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망, 감시망이 아닌 연결망, 이런 식으로 TV쇼를 이용했던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그런 미래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런 글로벌 스케일의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을 주축으로 했던 그 위아더 월드가 있다면 미술에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있었던 거죠. 그 여담이지만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는 마이크로, 즉 미소한 것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고 20세기는 매크로, 거대하고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반도체 나노 공정을 통해서 얼마나 작고 얼마나 얇게 반도체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산업의 관건이잖아요. 근데 20세기를 생각해 보면 20세기에서는 달에 가기 위한 우주적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핵 잠수함, 로켓, 위성 이런 거대한 테크놀로지에 모든 관심들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심은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괴수물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고질라나 킹콩 같은 그 거대 괴수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주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 작품들, 은하영웅 전설, 건담, 울트라맨 이런 시리즈 등도 20세기 사회가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는 되게 이념적으로는 거대 담론이,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메가 스케일의 상상력이 작동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남준의 예술도 이런 시대적 영향 안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1층의 전시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2층의 전시를 한번 둘러볼게요. 2층의 전시가 그 구성이 명확해서 좋았거든요. 특히 빅브라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전시 제목을 센스 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빅브라더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떤 테크놀로지냐 이러면 중앙 집권적이고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의미하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죠.
블록체인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이고 상호적인 테크놀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참여 작가들의 작업을 최초의 블록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리고 관람객의 관람 행위를 체인을 연결하는 행위로 이렇게 보면서 일종의 전시 관람 행위가 P2P 행위다, 이런 식으로 좀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다 보고 나니까 전시 제목이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 있다고 또 생각이 되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작품들을 좀 둘러볼게요. 전시장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했던 작업은 홍민키 작가의 라이브 방송 중 해킹당한 비비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이 영상은 이제 버튜버 비비의 영상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다루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취향을 극대화하는 매체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취향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제시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체계가 있습니다. 마치 이 알고리즘은 저보다 더 저를 잘 안다는 듯이 제가 원하는 영상을 기가 막히게 제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 미디어 너머에서 나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그 알고리즘과 빅브라더가 같다면 우리 세계도 빅브라더가 제거된 세계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 빅브라더는 알고리즘이기도 한데 시청자인 우리 자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존의 빅브라더는 뭐 소수의 권력자였지만 이제는 다수의 일반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버들은 익명의 시청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보여줘야 하잖아요. 저만 해도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유튜버들을 뭐 나락에 보내거나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 거꾸로 구독을 하거나 후원을 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행사하죠. 작가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빅브라더의 어떤 다층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서영 작가의 터뷸런스라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터뷸런스는 비행기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비추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이제 비행이라고 하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공통의 시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일시적인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린 공동체도 아니고 사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TPO의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친해질 일도 없고 친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에요. 여기서 허락된 거는, 이 비행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허락된 거는 오직 내 좌석 앞에 놓여진 그 모니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공간에서는 같은 시공간에 있더라도 인간끼리 교류할 수가 없고 오직 미디어 액정과 나만 상호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없고 나와 미디어만 있는 1984의 세계처럼요. 조승우 작가는 이런 미디어 전체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를 구성해요. 납은 이제 전파를 차단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 납으로 감싼 듯한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납으로 감싼 듯한 이 공중 벙커가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지켜내려는 하나의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했어요. 이 작업이 전시장 중앙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하나의 망루? 그 권력자가 이제 대중을 감시하는 망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권력과 시선이라는 얘기도 참 재밌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시선의 문제와 결부되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을 때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 시선의 낙차, 이런 것들이 권력을 구성하거든요. 이거는 미셸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이 돼 있는데요. 공리주의로 유명한 제레미 벤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이라는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이 감옥은 간수가 중앙에서 그 주변에 둘러진 모든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근데 그 감시자가 있는 감시탑이 죄수들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죄수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간수가 없을 때도 간수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간수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자기 행동을 규제하겠죠. 그런 상상적 시선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거, 그런 것들이 권력의 기술이고 통치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직장인분들은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직장의 파티션이 권력이 기반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직급이 높을수록 출입문에서 먼 곳에 자리를 배치하고 모니터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죠. 이것 역시도 권력에 기반한 공간 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희 작가의 원룸 바벨
를 봤었는데요. VR 작업이었어요. 이제 이런 VR 작업을 미술관에서 꽤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작업 내용과 별개로 생각해보면 우린 이제 미래를 가상과 동일하게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언젠가 현실을 버리고 가상에 정주할 것처럼 상상하는 모습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마냥 미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뭐 망막적인 그 옵티컬한 가상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가상을 경유해서 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체제를 생각해 볼게요. 자본주의 체제는 신용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공허한 가상이 없다면 작동을 할 수가 없죠. 특히 화폐라는 거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가상이잖아요. 화폐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화폐를 한번 비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이 뭘까? 제 생각에 비평은 모든 알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을 감식해보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1,000원이 한번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1,000원이 있다면 우리는 이 1,000원을 만질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화폐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인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1,000원의 가치는 1,000원이라고 하는 그 1,000원의 가치, 그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들을 수도 없죠. 그런 점에서 초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면서 초감각적. 그리고 한편으로 이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주관을 갖게 돼요. 이걸로 뭐 초콜릿을 살까 아니면 사탕을 살까 이런 내면의 어떤 주관성 같은 것들이 생각되는데 한편으로 이 주관성과 더불어서 이 화폐의 수치는 객관적으로 장부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 화폐는 자본주의 세계를 작동시키는 현실적인 사물인데 공황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대공황이 찾아오고 이러면은 화폐가 하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써져 있는 가치가 허구였다. 이런 생각이 그걸 막 불쏘시개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화폐라고 하는 건 현실이면서 동시에 환상이죠. 감각이면서 초감각적, 그리고 주관적이면서 객관적, 환상적이면서 현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가 품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모순적인 매체를 통해서 가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화폐라는 거를 비평을 해봤고요. 이런 주장은 이제 전시장의 마지막에 놓인 그 히토시 타이어의 태양의 공장이 좀 뒷받침을 하거든요. 영상 안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춤은 데이터로 전환되고 그리고 게임의 소스가 돼서 인공 햇빛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 활동도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검색 활동도 이제 데이터로 전환되고 수집되고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2층의 전시가 말하는 점은 좀 명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습만 바꾼 빅브라더 사회에 도달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이쯤에서 이제 전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비디오 아트와 미디어 아트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특별전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를 했고 요즘 작가들은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아트에서 뭐 미디어 아트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보여주거나 각자의 차이 아니면 그 역사적 과정 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제 말이나 아니면 오늘 전시에 관해서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코멘트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가출이 미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은유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오늘 은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뿐 아니라 이제 미술계 사람들도 일상처럼 쓰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비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유와 은유예요. 이제 직유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은유는 돌려서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유를 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의 눈은 별처럼 빛나. 이 말은 별의 빛나는 속성을 눈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직유예요. 근데 이제 다르게 은유를 예를 들어볼게요. 삶은 에세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문장은 에세이의 여러 심상들을 이용합니다. 여러 그 상징적인 그 텍스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에세이는 자기만의 느낌, 감상, 뭐 체험 이런 것들을 글로 적은 양식이죠.
에세이의 주관성, 복잡함, 끊임없이 이어지는 글쓰기, 기록으로서의 글쓰기, 글이 만들어내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하나의 은유라고 볼 수 있고, 은유는 덜 명백하지만 더 풍부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은유의 방식을 선호하곤 합니다. 이 같은 은유적인 의미 전달의 방식을 알레고리라고 부르거든요. 다음엔 알레고리가 유창하게 적용된 전시를 한번 제가 리뷰해 볼게요.